내 모든 재산은 당연히 우리 장남 몫이지. 둘째 너는 땡전 한 푼도 탐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유언장에 지장을 찍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신혼집 전세금까지 털어가며 병원비를 내고 혼자서 시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모셨지만 제게 돌아온 대가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얄미운 큰형님 부부는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며 저를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한 달 뒤 눈을 감은 시어머니가 남겨둔 진짜 유언장이 그들의 화려한 인생을 어떻게 생지옥으로 떨어뜨릴지 말이에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7년 전 퇴근을 하고 막 집문을 열던 저녁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시골 이웃분이 쓰러진 걸 발견하셨대.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고 있던 코트도 벗지 못한 채 다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의사는 중증 치매에 합병증까지 겹쳤다며 장기 요양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어머니 모시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같은 여자라 몸수발 들기가 아무래도 더 편하잖아.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삿짐 상자에 살림을 구겨놓고 남편의 고향인 시골 시댁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처음 시댁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와 찬 공기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형님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 같이 의논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형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음도 없이 바로 끊겼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어머니 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긴 등을 소독하고 미음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쥐어주는 것 외에는 거의 시댁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 방에는 발길조차 잘 들이지 않았어요. 보험 하나 없던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쓸 형편이 되지 않아 제가 밤낮 없이 매달렸는데도 약값과 의료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결국 저는 신혼집 전세금이었던 3억 원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돈을 병원 수납 창구에 조금씩 가져다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제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이장님이 낡은 공문서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이 낡은 단독주택 일대가 아파트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낡은 집이 새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 앞까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이 집이 아파트 입주권이 된다고? 저는 공문을 다시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를 더 좋은 데 모실 수 있겠다. 남편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확정 공고가 동네 부동산 유리창에 나붙고 사흘이 지난 날 아침이었어요. 시댁 마당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한우 세트 상자를 양손에 하나씩 든 형님 부부가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었어요. 형님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다며?
우리가 이제부터 장남으로서 앞장서서 어머니 모시려고. 저는 마룻 기둥을 손으로 짚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손을 흔들고 시어머니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는 모습을 보란 듯이 연출했지요. 저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혼자 갈았던 기저귀와 밤새 소독했던 욕창 자국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형님 부부가 낯선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시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하고는 시어머니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낯선 남자도 그 뒤를 따라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오갔어요. 이 집이 재개발되면서 조합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과 토지 보상금을 모두 장남에게 단독으로 물려주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무심하게 넘기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큰아들한테 다 줘야지. 내 소중한 장남인데 당연히 다 가져가야지. 시어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으로 종이에 붉은 지장을 쿡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에 이마를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세게 틀어막았어요. 변호사의 주도하에 유언장 작성이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형님이 먼저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것을 제 눈앞에 가져다 댔어요. 봤어? 어머니가 이 집이랑 재개발로 나오는 거 전부 우리한테 주신다고 도장 찍으셨어. 법적으로 딱 정리된 거야.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원하신 거예요? 변호사 앞에서 직접 찍으셨잖아. 뭐가 문제야?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유언장 사본을 챙겨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보더니 형님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형, 7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손 놔. 장남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겠다는 어머님의 뜻이었고 변호사까지 입회해서 작성한 거야. 남편이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서명이 끝난 서류 앞에서는 고함 소리도 소용이 없었죠. 그날 저녁 늦게 현관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붙이고 간 다시 한번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형님 부부는 그 종이를 보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당분간 바빠질 것 같아. 당분간 어머님은 동서가 잘 모셔. 그럼 어머니 이사는요? 당연히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가야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통장 잔고를 열었어요. 300만 원. 이사갈 집 보증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린 돈을 모아 보증금 500만 원을 겨우 채웠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내민 계약서에는 8평, 반지하, 월세 5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하기로 한 전날 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짐을 정리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말이야. 우리 집으로 모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댁이 30평대 아파트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고3이잖아.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데. 게다가 아파트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집값도 떨어진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지금 저희가 8평짜리 반지하로 이사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라고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형님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연결음도 없이 바로 끊겼습니다. 제 번호를 또다시 차단한 것이었죠. 이사 당일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짐을 싣고 반지 앞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방문을 열자 습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낡은 매트리스를 방 한 구석에 깔았어요. 창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술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금방 퍼졌죠. 나 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남편이 벗어던진 셔츠를 집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함께 좁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으로 빨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사 온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병원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얼마나 남은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모니터 소리만 울리는 조용한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래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뒤늦게 달려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내미는 계약서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검은 리무진이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형님 부부였어요. 형님은 상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앞에서 형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7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저는 빈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형님 부부는 상주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마다 붙잡고 눈물을 훔치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낯익은 얼굴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유족분들을 휴게실로 모아주시겠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형님 부부는 휴게실 소파에 앉자마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기셨어요? 재개발 관련 최종 서류 맞죠? 변호사가 밀봉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이 손을 뻗으려 하자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가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좁은 휴게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현재 장남부부가 거주 중인 시어머니 명의 30평대 아파트까지 모든 재산을 둘째 며느리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형님 부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이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 거짓 유언을 먼저 썼다는 것. 7년을 곁에서 버텨준 둘째 며느리에게 빚을 갚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건네받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잠시 굳어 있다가 형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릇과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쓴 게 유언장이야?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해? 형님이 변호사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놓으시죠?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일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인지능력 확인서와 입회인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였죠. 이게 다 저 여자가 꾸민 거야.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가로챈 거라고.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그러고는 형의 얼굴에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아주버님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지금 당장 들으세요. 재개발 집터도 형님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내일부터 제 겁니다. 다 짐 빼세요. 형님이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경찰들이 형님 부부를 양쪽에서 붙잡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휴게실을 나와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과 형님 부부가 살던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까지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마다 제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서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명의 이전이 끝나자마자 저는 변호사님에게 형님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도 절차를 바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진행해주세요. 형님 부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짐을 싸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 집행관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신축 30평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사 첫날 텅 빈 거실에 들어서자 햇볕이 넓게 깔려 있었어요. 반지하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더니 부엌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냄비 소리,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상을 차려 들고 나온 남편이 꽃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많이 늦었지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못 본 척했어. 저는 꽃다발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현금으로 상가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에만 그려두었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도면을 펼쳐들고 설명하는 동안
저는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처음 꾸미는 공간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돌았습니다. 오래된 코트 대신 새 옷을 골랐고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권하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오랜만에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상가 이웃 상인들에게 개업덕을 돌렸어요. 새 아파트 층마다 인사를 다니며 이웃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 시각 형님 부부는 진가방을 끌고 여관방을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투자하겠다던 상가는 손도 못 댔고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식당 유리문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소식은 동네 부동산 소장님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남편과 저는 갓 구운 단팥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묻힌 수목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나무 아래에 단팥빵을 내려놓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가오픈을 하루 앞둔 날 오전이었습니다. 매장 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중 법원 등기 우편이 배달됐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멈칫했습니다. 법원 소장이었어요. 형님 부부가 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협박해 유언장을 조작했고 장남의 정당한 몫을 빼앗았다는 주장이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돼? 저는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열대에 늘어놓은 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오픈 준비를 한 달 넘게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지역 인터넷 카페와 익명 게시판에 제 이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제가 시어머니를 반지하에 가두고 굶겨 죽인 악질 며느리라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카페 앞을 막아섰어요. 유튜버 3명이 있었습니다. 조명까지 켜놓고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노인 학대범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당장 치워요. 사유지예요. 사유지? 아픈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차린 가게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 동네 주민들이 카페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매장 문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유리 너머로 피켓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7년 동안 제 돈을 다 썼는데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남편은 형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장 소송 취하해. 잘 됐다. 이거 협박이랑 폭행죄로 고소할게. 증거도 있어.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뒤 유튜버들의 방송으로 제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출근하던 날 아침 카페 유리창에 붉은 데코로 욕설이 크게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카페로 나갔어요. 레컷 자국을 지우개로 천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문질렀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무언가 쥐어주셨던 기억이었어요. 낡고 표지가 다른 다이어리였습니다. 유품 상자 안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었죠.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쪽 깊숙이 손을 넣자 낡은 다이어리가 잡혔어요. 표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맨 뒷장을 펼쳤을 때 글씨 대신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댁 마당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려놓은 약도였어요. 장독대 위치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독대 밑에 남편을 불렀어요. 다이어리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그리신 거야? 오늘 밤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공사를 앞두고 철거용 펜스가 쳐진 폐가였어요. 남편이 펜스 안쪽을 들어 올렸고 저는 몸을 낮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마당이 밝혀졌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장독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삽을 들고 장독대 주변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옆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쇠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있어. 두 사람이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방수천에 단단히 감싸인 작은 철제 금고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금고를 들어올려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다이어리 뒷장에 적힌 숫자를 번호로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소형 녹음기 하나,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내용물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빨리 죽어야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손전등을 쥔 채 굳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형이 맞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거래 내역서와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써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네. 다음날 오전 저는 녹음기와 서류를 챙겨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내민 고소장 양식에 형님 부부의 이름을 적었어요.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형님 부부는 변호사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녹음기 속 형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재판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7년치 병원비 영수증과 요양 일지였어요. 형님 부부가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서로를 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녹음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한 말인데. 법원 경위들이 뛰어나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소니에 올려놓은 7년치 영수증 묶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법정 난투극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우편으로 배달된 날, 저는 카페에서 빵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송 비용 전액과 명예훼손 피해보상금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판결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알려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맘카페에 형님 부부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불매운동 타깃이 제 카페에서 형님 부부의 식당으로 옮겨갔더라고요. 형님 부부는 불법 대출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되어 검찰로 넘겨졌어요.
가압류 상태였던 식당은 경매로 넘어갔더라고요. 카페 앞에서 방송을 송출하던 유튜버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켓을 들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더니 골목 끝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중년 여성이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믿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봉투에 빵을 담아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카페로 찾아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7년 간병기와 재판 과정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소파와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카페 한쪽 벽에 하나씩 붙여나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유니폼을 입고 포스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은 자신 있거든. 틀리면 혼난다. 남편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서는 날이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꾸운 단팥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묻힌 수목장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별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저는 단팥빵을 꺼내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수건을 꺼내 묘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 위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로가 아니라 저로서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마주 쥐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산책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쓰면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일 새벽 홀로 기저귀를 갈던 손과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 되던 날의 적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곁에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아무것도 모르진 않으셨습니다. 땅속 깊이 묻어둔 금고 하나로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거짓 눈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묵묵히 버텨온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로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